엑스라샤펠 조약을 통해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식되었으나 주요 참전국들은 조약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슐레지엔을 상실한 마리아 테레지아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와 자신을 상극이 물과 기름에 비유하며 슐레지엔 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천명했죠. 그녀는 하우그비츠와 다운을 통해 내실을 따지는 한편 프랑스로부터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를 반환받는데 크게 기여한 카우니츠에게 외교적 중책을 맡겼습니다. 카우니츠는 당시 영국이 유럽 대륙보다는 해외 식민지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 예견했고, 오히려 프랑스와 협력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죠. 프로이센으로부터 슐레지엔을 되찾기 위해서는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를 프랑스에 양도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이는 200여 년간 이어진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간의 격렬한 적대 관계를 생각할 때 황실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발언이었습니다. 남편이자 신성로마 제국 황제인 프란츠 1세는 격노하여 차라리 프로이센과 타협하여 프랑스에 대비하자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마리아 테레지아는 이를 일축하고 카우니츠의 외교 방침을 지지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지난 전쟁에서 적국이었던 프로이센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하노버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식민지에서의 경쟁이 심화된 지금 유럽 대륙에 하노버를 보호할 강력한 동맹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지난 전쟁에서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에게 고전을 면치 못한 것에 실망했고 네덜란드를 보호해달라는 영국의 요청을 오스트리아가 거절하자 이번에는 프로이센과 협력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이 같은 기류가 전해지자 프랑스도 오스트리아와 협력 관계를 적극 모색했습니다. 당시 국정을 주도하던 루이 15세의 애첩 잔 앙뚜아네트 포화송은 프로이센이 전쟁 중 2차례나 오스트리아와 단독 강화를 맺은 점에 근거해 프로이센을 믿을 수 없다고 여겼고, 또한 오스트리아의 제안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불공대천의 원수였던 오스트리아와 방어 동맹을 체결하게 되었죠. 여기에는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6세의 헌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빠짐없이 보고받은 프리드리히는 마리아 테레지아가 자신을 중부 유럽에서 고립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즉각 대응했습니다. 설마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연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는 윈터펠트 장군을 런던에 급파하여 하노버 보호를 명분으로 영국의 보조금을 확보하는 웨스트민스터 협약을 체결, 영국과의 동맹을 정고히 했습니다. 이로써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를 둘러싼 동맹 구도가 대폭 전환되는 이른바 동맹의 역전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프랑스를 동맹으로 끌어들인 카우니치는 이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에도 외교적 손길을 뻗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프로이센이 작센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으며, 작센 선제의자 폴란드 왕을 겸임하던 아우구스트 2세의 입지를 고려할 때 폴란드가 프로이센의 영향력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옐리자베타 페트로브나 여제는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고 뚱바두르 부인 마리아 테레지아와 함께 강력한 반 프로이센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여기에 프로이센의 발트해 연안 세력 확장을 견제하고자 한 스웨덴과 프로이센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 작센, 프랑스와 같은 부르봉 왕가이며 식민지에서 영국과 경쟁 중이던 스페인, 그리고 신성로마 제국 내 다수의 제국들까지 가담하면서 거대한 반-프로이센 연합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맞서 영국 프로이센 동맹에 가세한 국가는 프로이센과 혼인관계로 연결된 브라운슈바이크와 헤센 등 소수의 신성로마 제국과 부르봉 스페인의 타겟이 된 포르투갈 정도에 불과했죠. 1756년 마리아 테레지아는 슐레지엔 회복을 위해 러시아군과의 공조를 시도했으며, 러시아가 실제로 동원령을 내렸다는 첩보를 입수한 프리드리히는 다가오는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반프로이센 동맹의 핵심인 오스트리아에 선제 타격을 가해 전쟁 주도권을 확보하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작센을 전격 침공해 교두보로 확보하고 오스트리아군을 유인해 결전을 벌이려 했습니다. 작센은 슐레지엔의 전략적 열세를 상쇄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췄을 뿐 아니라 풍부한 물자를 통해 군수보급에도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8월 26일 프리드리히는 프로이센의 빠른 동원과 신속한 침략을 통해 역시 선전포고 없이 작센을 침공했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작센의 수도 드레스덴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의 기대와는 달리 작센군을 지휘하던 아우구스트 루토프스키는 항복을 거부하고 퓨르나 근교에서 방어진을 형성하여 오스트리아군의 지원을 기다렸습니다. 이에 오스트리아의 보헤미아 방면군 사령관 율리시스 폰 브라운은 작센군을 구원하기 위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센군을 보유한 프리드리히는 이 소식이 들리자 곧바로 주력군을 이끌고 오스트리아군을 요격하기 위해 움직였죠. 10월 1일 마침내 양군은 노보치치에서 조우하며 7년 전쟁의 사막이 올랐습니다.
짙은 안개를 뚫고 로보지츠에 도착한 프로이센군은 호물카 언덕과 로봇의 언덕 사이에 포진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오스트리아군이 자신을 우회하여 피르나로 진군해 작센군과 항류할 것을 대단히 우려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적진을 살펴보려 노력했으나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스트리아군의 일부 병력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이 적군 후위 부대만을 상대하고 있다는 오판을 하게 됩니다. 한편 브라운이 이끄는 오스트리아군은 모렐렌바흐 하천 근처에 상당히 견고한 방어진을 구출했습니다. 게다가 프란츠 모리츠 폰 레이시가 이끄는 비정규군 부대가 로브시아 언덕으로 진출하여 프로이센군의 측면을 노리고 있었죠. 그러나 전체 전황을 파악하지 못한 프리드리히는 곧바로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우선 베베른 공자에게 로브시아 언덕을 점령하라고 명령한 뒤 치아우 중장 휘하에 흉갑 이병대를 파견하여 무력 정찰을 시도했습니다. 프로이센 기병대가 중앙병원으로 진출하자 기다리고 있던 오스트리아 용기병대의 측면 공격에 직면했습니다. 이때 프리드리히가 딸려보낸 프로이센의 용기병대가 지원을 나와 기병끼리의 혼전이 벌어졌습니다. 역습을 받은 오스트리아 용기병대가 버티지 못하고 후퇴했지만 프로이센의 기병대는 슐러비치에 있던 오스트리아 적탄병연대 일치 사격에 많은 피해를 입고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정오화되자 앙제가 거치면서 상황을 파악한 프리드리히는 기병대에게 공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너무 늦게 전달되었고 이미 재편성을 마친 무려 1만에 달하는 프로이센의 기병대가 오스트리아의 진지를 향해 재차 돌격했습니다. 이들은 맹렬하게 돌격했지만 오스트리아가 중점적으로 치웠던 포병대의 강력한 포격에 무력화되었고 그랜저 부대와 적탄병 연대의 공격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퇴각해야만 했죠. 기병대의 돌격이 실패한 것을 본 프리드리히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여러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패했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프로이센의 기병대를 물리친 브라운이 주력군을 이끌고 모렐렌바흐 하천에서 나와 반격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이센의 포병대는 호물가 언덕에서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포격을 퍼부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프로이센 사령부에게 상당한 우려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절망한 프리드리히는 장군들에게 퇴각 작전을 지시한 후 전장을 이탈하려 했습니다. 그가 내린 마지막 명령은 베베른에게 추가 병력을 지원하여 로보시의 언덕에 오스트리아군을 몰아내고 퇴각로를 확보하라는 것이었죠. 오전 내내 힘든 싸움을 이어가던 베베른은 타작마저 떨어지자 추가 병력을 등에 업고 총검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프로이센군의 필사적인 돌격에 로보시 언덕을 사수하던 오스트리아군의 방어선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랜저 부대를 이끌던 레이시는 계속 저항하려 했으나 부상을 당해 물러나면서 결국 프로이센군이 로보시 언덕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프리드리히로부터 지휘권을 넘겨받은 제임스 프레시스 에드워드 키스 장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예비대를 투입해 오스트리아의 우익을 붕괴시켰습니다. 동시에 프로이센군의 포격으로 슐로비츠와 로보지츠 마을이 화염에 휩싸이며 전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브라운은 병력을 로보지츠 남쪽에 집결시켜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유럽 최강의 프로이센 보병에 맞서 끈질긴 저항을 이어가던 브라운이지만 전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스트리아군을 질서정연하게 후퇴시키면서 로보지츠 전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전투의 결과 프로이센군이 오스트리아군에 비해 더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브라운의 후퇴 소식에 피르나의 작센군이 항복하면서 프리드리히의 수건이던 작센 병합이라는 전략적 목표는 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센에게 한 번도 이기지 못하던 오스트리아는 유능한 장군이었던 브라운의 탁월한 지휘 아래 프리드리히의 보헤미아 침공을 저지했을 뿐 아니라 병력의 재편성을 위해 프로이센군이 작센으로 회군하게 만들었죠. 프리드리히는 더 이상 오스트리아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고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지나는 동안 프로이센군은 착실히 병력을 보강했고 오스트리아를 타격해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공세작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카우니치의 외교 전략이 작동하면서 프랑스와 러시아 역시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프로이센을 옥죄어오는 거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 프리드리히에게 주어진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